하루 확진 환자가 60만 명을 넘긴 뒤 유행의 파도는 조금씩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환자 발생과 시간 차이를 두고 늘어나는 사망자 때문에 의료 체계는 이제부터 진짜 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여러 과학적인 예측 결과는 어떤가요? 되게 비슷하고요. 방역 당국이 현재의 상황을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7일에 62만 명 정도가 나왔었죠. 물론 네. 그때는 이제 그 전날 반영되지 않았던 7만 명 정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가 이제 가장 많았고요. 그 이후로는 다행스럽게 환자들이 조금씩 주는데 문제는 이제 줄어드는 그 폭이 너무 작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간 발생도 지금 보면 한 일주일 전보다 한 15%씩 정도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확진 환자의 발생은 줄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중증 환자하고 사망자 이 문제가 이제 큰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발생 상황을 예측했는데요. 네. 오는 30일에 37만 명, 다음 달 6일에 35만 명 정도 이제 조금씩 줄 거다. 네. 보면 되게 이제 완만한 네. 그런 거죠. 또 한 조사는 지난 6일에 다음 달 6일에 한 29만 명, 다음 달 20일이면 18만 명 정도까지 준다. 그래도 계속 줄어드는 양상은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위중증 환자가 다음 달 초에 한 1,20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확진 환자는 줄고 네.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아마 2주부터 거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확진 환자는 줄지만 2, 3주 정도 시간 차이를 두고 위중증 환자랑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2, 3주 전, 현재가 2, 3주 전 하루 20만 명대 발생 상황이라고 보면 위중증 수나 사망자 수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개 이 확진 환자가 나오면 그 확진 환자 가운데 열흘에서 2주가 지난 뒤에 위중증으로 일부가 갑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완치가 되는 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 환자 가운데 또 한 열흘 뒤쯤이면 그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분이 그렇게 있고, 해서 2, 3주 정도. 예, 그리고 나서 네. 다시 이제 완치가 되는 이 공식들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부터 열흘에서 2주 전에 확진 환자 가운데 위중증이 나오고 있다고 네. 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가 한 20만에서 30만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이면 일주일 전쯤에 60만 정도를 네. 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공식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위중증과 사망자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이제 위중증 환자는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가 지금 처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 네. 위중증으로 가는 그 비율은 좀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위중증 환자가 크게 늘지는 네. 않은데 문제는 사망자가 많이 늘고 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자 관련된 전망도 보면 전문가에 따라서 최고 하루에 한 5, 600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 네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규모는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대개 이제 치명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0세 이상의 확진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백신을 맞았을 때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고 네네. 최근에 이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이 그 비율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치명률이 높은 연령대의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점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망자 문제 그리고 이제 사망자는 또 잠시 뒤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실제 공식 집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추이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부분이 간접 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접 사망자가 먼저 어떤 개념인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셨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분들이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연관성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진 것이고요. 그 외의 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완치를 했는데 기저질환과 합병이 돼서 사망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네. 있죠. 그다음에 확진 판정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병상이 너무 꽉 차 있어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확진 판정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른바 이제 간접 사망이라고 하고 이분들은 어쨌든 연관은 있는데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숫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최근 논문에 의학저널에 실린 걸 보면 2000년, 2001년, 2년에 걸쳐서 전 세계 147개 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를 전체적으로 추계를 해보니까 1,800만 명 정도로 나왔거든요. 2020년과 21년 말씀. 그렇습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실제로 공식 사망 집계는 600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3배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접 사망치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는 보상 체계 같은 게 잘 돼 있고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연관성을 규명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학자에 따라서는 2배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한 15,000명이니까 우리도 전체적인 사망은 한 3만 명 가까이 이를 수 있다.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간접 사망자를 좀 통계를 관리한다던가 하는 과정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건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의료의 범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도 되기 전에 돌아가셨다. 이 부분을 정부가 이제 밝혀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워낙 이제 보상 체계를 상당히 초반에 이제 확진자 관리를 위해서 보상 체계 같은 걸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판정할 때 상당히 그 연관성을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간접 사망의 비율 자체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최근 며칠만 놓고 보면 확진자 수를 다시 돌아갔을 때 세계에서 가장 확진 환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사망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방역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40~50만씩 막 나올 때는 전 세계 확진 환자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죠. 네. 2위 나라가 베트남이나 독일이었는데 그 나라들이 뭐 하루에 확진 환자가 20만 명 안팎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사망자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이게 우리가 방역을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워낙 확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이것이 방역 정책 전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방역의 특성, 그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것이고 실제로 이제 정부가 들고 있는 얘기는 이제 10만 명당 누적 사망자, 네. 그다음에 누적 치명률 이 부분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는 10만 명당 25명이 안 됩니다. 미국은 289명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수준밖에 네.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치명률도 우리는 지금 0.13%인데 미국이 1.2%니까 네.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지금은 좀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실패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비판하는 지점은 뭐냐면 지금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아직 유행이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최근 2년 동안 있었던 확진 환자보다 최근 한 달 확진 환자가 더 많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초기 방역 성공에 취해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 변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너무 쉽게 방역을 막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뭐 감기 독감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유행 규모가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 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뭐 고령층이라든지 기저질환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사망자 수 자체를.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은 아무래도 위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요. 네. 그중에 몇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거는 그 먹는 치료제. 네. 이 먹는 치료제가 사실은 그 한참 나올 때만 해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 이제 기대들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처방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었죠. 왜냐하면 그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이 부작용 때문에 좀 처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28종의 약과는 같이 처방을 할 수 없는 그런 네. 약점들이 네. 있었는데 최근에 확진 환자가 늘면서 이 그 박스로비드의 처방이 지금 하루에 한 7,000명에서 10,000명씩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위중증이 많이 줍니다. 86%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증이나 중증도 환자가 입원을 하거나 위중증으로 가는 비율을 거의 5명 중에 4명 정도를 막아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 역할들을 크게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스로비드를 계속 처방을 하다 보니까 지금 물량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며칠 네. 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라게브리오라는 그 머크사의 이제
그 먹는 치료제가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돼서 이게 이제 26일이니까 어제부터 처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라게브리오는 팍스로비드의 보완제의 성격을 띄어서 네.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기 힘든 분들, 네. 그러니까 신장이나 간 쪽이 좀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시간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 수가 먹는 치료제를 줄어들다 보면 사망자 수 추이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위중증 환자가 그리고 이 먹는 치료제가 사망자를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하거든요. 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거의 89% 이상 나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먹는 치료제를 좀 더 많이 처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도입을 하고요. 그런 것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말씀하신 게 승인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승인까지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먹는 치료제가 바로 이 라게브리오라는 네. 건데 이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네. 마지막 임상 시험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입원이나 사망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가 30%밖에 안 되는 네. 거죠. 너무 많이 떨어졌죠. 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나왔던 팍스로비드가 89%쯤 네.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팍스로비드를 이제 일반적으로 했고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팍스로비드보다 보완적 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도입을 한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팍스로비드는 뭐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이 라게브리오는 15개 나라 정도가 조건부로 허용을 하는. 왜냐하면 이게 어린 사람들한테는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약점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백신 접종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 백신 접종이 이달 말에 시작이 되는데요. 자녀에게 백신을 맞추겠다는 학부모가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건 뭐 어느 정도 예측됐던 부분들이죠. 미성년자들에게 이제 그 백신을 맞추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는 31일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들 이제 백신 기초 접종을 하는데 예약은 벌써 시작이 됐죠. 그런데 의향을 좀 물어보니까 접종 의향이 있다가 36%, 네. 없다가 61%. 네. 없다는 쪽이 많았고 접종 의향이 있는 분 가운데서도 빠르게 접종,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는 분은 7%밖에 안 되고요. 조금 지켜보겠다, 상황을 좀 보겠다는 분이 한 30%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은 이 백신은 사용 승인을 낼 때도 뭐 접종 자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고위험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든가 기저질환 가진 고위험군 아이들은 그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어른처럼 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위주로 접종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